네, 안녕하세요. 네, 신민화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실전 모의고사 잘 보셨을지 좀 걱정이 되는데 잘 보셨겠죠? 오늘은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의 범위와 동일하게 이제 8분의 1범이었어요. 8범의 1범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도별 모의고사를 같이 열심히 잘 따라왔던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 공부량은 약간 익숙해져 있는 상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1월이 돼가지고 2023년이죠. 여러분 다들 한 살 더 먹으셨고 저도 한 살 더 먹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이제 다급해져야 맞아요. 그쵸? 마음이 다급해지고 지금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가 조금 더 합격에 빨리 지금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을 10분 이해하겠습니다. 저한테 별도로 그 문의가 들어왔던 건 중에 하나였던 질문이 뭐였냐면 실전 모의고사를 보면서 이 모의고사에 대한 진도에 맞춰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별도로 본인은 그냥 계속 공부를 유지를 하면서 그냥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실전 모의고사를 보면서 그냥 실력 체크용으로 활용을 해야 되냐라고 문의를 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범위에 맞춰서 하루를 일주일을 보내는 것도 굉장히 벅차더라고요. 왜냐면 8분의 1범위를 공부를 4과목이나 해야 되고, 그리고 불과 한 몇 달 지나게 되면 다시 4분의 1범위, 며칠 지나게 되면 2분의 1범위 전범위니까 그 진도를 쫓아가기만 해도 굉장히 허덕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옆 친구는 항상 전범위를 공부를 하는데 내가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데 8분의 1범위만 공부를 막 일주일 내내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될까라고 본인 스스로 너무 고민이 많은 친구도 있었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그 범위를 얼마나 충실하게 공부를 하고 해내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점을 더 말씀을 드릴게요. 남들이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이상 견눈질로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이제 본인의 공부 방법이 고착화되어 있고 그게 가장 최적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절대 어떠한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본인만의 공부 스타일 계속 유지하는 게 지금 상황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멘탈 케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실전 모의고사 이제 문제 풀이를 진행을 하겠고요. 이제 실전 모의고사 문제 풀이다 보니까 이제 개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모의고사를 보실 때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모의고사 활용법.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를 내 스스로를 혼내기 위한 용구로 썼으면 좋겠어요. 이 모의고사에 너무 집착하고 등수에 집착하고 점수에 집착하다기보다는 내가 그 모의고사를 봤을 때, 그 문제를 봤을 때 나의 느낌. 못 쓰겠다. 망했다. 어렵다. 본인의 지금 실력이 어딘지 딱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술술 써지네? 이거 뭐지? 이런 부분들. 내가 지금 어제보다 오늘은 조금 더 잘 써지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느끼면서 본인이 지금 자신감을 얻어가고 혹은 자신의 문제점을 찾아가는 거지. 지금 내 옆에 있는 친구는 100점 중에서 나보다 더 못 쓴 것 같은데 60, 80점 맞고 저는 50점밖에 안 맞았어요. 이거는 채점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혹은 그 하나하나 사실 솔직히 첨삭 이런 부분이 잘못된 것 같아요. 물론 선생님의 탓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활용을 한다는 건 뭐냐면 이 시험을 즉 모의고사를 활용한다는 거는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 진도 8분의 1범위, 4분의 1범위, 2분의 1범위를 못 따라왔을 때 그 긴장감, 좌절감을 호되게 본인을 질책하며 쓰시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의고사 활용법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야 할
자기의 페이스 메이커가 돼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단 하루도 빼먹지 않고 공부하시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꼭꼭 자신의 실력과 위치를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항상 보기 전에 물음을 먼저 보는 습관 들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30점짜리 문제고요. 자, 오늘은 8번의 1범이기 때문에 굉장히 실제 지급 가격과 수출 판매에서 흡수하게 문제가 나왔다는 점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수출 판매 범위 및 실제 지급 가격의 정의에 대해 서술하시오 10점짜리입니다. 수출 판매의 범위와 실제 지급 가격의 정의에 대해서 지금도 못 쓰시고 있다. 그럼 어떤 걸 써야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지금 굉장히 지금 가슴 아픈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수출 판매의 범위와 실제 지급 가격이라는 법령을 가진 저희 고시 내용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관세 평가를 뭐 법을 외워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많이 들었던 부분은 결국에는 내가 답안을 표현을 할 때 뭘 써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료 중에서 가장 상위급 고급 재료가 법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협정의 문구들 그리고 기타 등등의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수출 판매의 범위와 실제 지급 가격의 정의가 고시에 명백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같은 경우에는 협정에서 떠도는 여러 가지 정의들이라든지 예뻤던 문장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협정을 안 보시지 말라라는 말은 안 하지만 협정보다 고시를 더 공부해야 할 만큼 많이 고시에 들어와 있는 상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출 판매 범위 및 실제 지급 가격의 정의에 대해서 고시상의 내용을 써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본인이 그 외에 플러스 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를 해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목차를 잡아내냐고 했었을 때 목차 잡는 부분은 굉장히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자, 수출 판매 범위 물어보는 게 뭔지 물어봐서 보면 해요. 수출 판매 범위 한번 자르시고 실제 지급 가격의 정의 딱 2개네요. 여기서 또 얘가 조금 더 더해본다라고 얘기하면은 의 하나 적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출 판매의 범위. 그 다음에 실제 지급 가격의 정의입니다. 지금은 그러신 분이 많이 없는데 굉장히 목차를 창의적으로 잡으시려는 분도 간혹가다 있어요. 근데 채점할 때 굉장히 불편하고 그리고 점수를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되게 고민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음에서 나와 있는 내가 너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들을 정확하게 표시를 해줘야 좋습니다. 자, 물음 2번 보도록 할게요. 4가지 쟁점 거래에 대해서 수출 판매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일단 판단을 하라고 얘기를 해줬네요. 그래서 나 이거 판단했어 라는 거를 또 지침으로 목차로 보여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그 근거를 관세법 및 WTO 평가 협정의 근거에 서술하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음 2번 같은 경우에 당연히 자 쓰기 전에 이 물음 1번에는 당연히 안내, 나는 물음 1번 쓰고 있습니다 라는 거 써주시고요. 당연히 여기 만약에 문제 답안지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에 문제 1번 이라는 표시를 쓰는 것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다음에 이제 물음 2번 보도록 할게요. 물음 2번. 쟁점거래 4가지다라고 했었으니 자, 첫 번째는 당연히 목차가 쟁점거래 1, 2, 3, 4가 되겠죠. 쟁점거래 1 그리고 쭉 가서 2, 3, 4가 다 쟁점거래 2, 쟁점거래 3, 쟁점거래 4가 되겠죠. 그럼 그 안에 관련된 목차는 어떻게 정해내냐고 했었을 때 우리가 수출 판매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서 판단하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수출 판매 범위 판단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그대로 지금 제가 적는 거예요. 2번째. 그 다음에 그 근거 수출 판매 범위 해당 근거 혹은 간단히 평가 근거. 그것도 안 된다면 그냥 근거. 이것도 싫다고 한다면 너무 나는 손이 너무 느려. 그러면 판단, 근거.
이렇게만 적으셔도 돼요. 근데 최대한 무릎에 나와 있는 단어를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내가 그 무릎에 나와 있는 단어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라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목차화 해주시면은 굉장히 쉽고 채점을 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나이스합니다. 점수 몇 점 나가야겠네, 몇 점 나가겠네. 바로바로 점수를 내가 채점할 수 있게 잘 친절하게 안내를 해준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 자, 수출 판매 범위 및 실제 지급 가격의 정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답안을 보면서 조금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부터는 답안이 이렇게 좀 줄글 형식으로 좀 같이 이제 나와서 제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지금 적으셨던 그 글과 조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의 글씨체보다는 이 친구들이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답안 양이 여러분의 답안 양보다 조금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 만약 기술을 했었을 때는 훨씬 많은 양인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첫 번째 의 보시게 되면은 자, 의의 가장 좋은 친구가 있었죠. 의가 뭘 꼭 의를 쓰면 좀 예쁠 것 같은데 내가 어떤 의를 쓸지 좀 궁금하다 했을 때 이 의 쓰면 굉장히 좋죠. 수입물품의 과세 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 할 가격에 법정 가산 요소를 더하여 조정한 거래 금액으로 한다, 거래 가격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 문장은 여러분의 의의가 쓸 것이 너무 애매하다고 싶을 때 어디든 써도 돼요. 왜냐하면 관세평가니까. 관세평가의 지침이고 원칙이니까 이거 한번 염두해 두시고요. 그다음 수출 판매 범위입니다. 수출 판매 범위 여러분 이제 모르는 친구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 관세평가를 배울 때 수출이 뭐고 판매가 뭘지에 대해서 배우는 거 기억하시죠? 수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품의 국제적인 이동이 발생하는 것을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판매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단어 소유권 이전과 대가의 지급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했었던 것들 기억하시죠? 자, 실제 지급 가격의 정의입니다. 실제 지급 가격의 정의는 우리 관세법에서도 나와 있지만 협정에서도 많이 나와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협정에서 나와 있어도 중요한 예쁜 문장들은 이미 고시에 들어와 있었다는 거. 그래서 지금 고시에 나와 있는 두 가지 것들 보도록 할게요. 실제 지급 가격의 다음 금액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판매자 이익을 위하여 제3자에게 실제로 지급할 모든 금액 굉장히 좋죠. 자, 판매자 이익이라는 단어 너무 좋은 단어예요. 해당 수입물품의 판매 조건으로 판매 조건 너무 좋죠. 우리가 별도로 거래 조건이라는 말도 씁니다. 구매자가 판매자의 또는 판매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제3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모든 금액입니다. 자, 판매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이것도 굉장히 좋은 실제 지급 가격의 정의의 문구였던 것들 기억하시죠? 자, 뭐 판매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해야 될 모든 금액, 기타 등등 것들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조금 모르겠다라는 거 기본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네 가지 쟁점에 대해서 수출 판매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네 가지 쟁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쟁점입니다. 자, 미국 A의 한국 대리인 B사가 자, 미국 A의 한국 대리인 B사 즉 B가 우리나라에 있는 친구고요. 그리고 A가 미국에 있는 친구예요. 친가가 미국 대리인 B사는 미국 A사가 한국 내에 판매하는 물품 얼음팥 나름대로 유머를 넣어보려고 했었는데 여러분 재밌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얼음팥에 대해서 재고가 충당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대리하여 통관하여 주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자, 재고를 충당한다. 즉 내가 물건을 판매할 목적으로 물건을 들여오는 게 아니라 일단 재고를 쌓아놓는 거예요. 그 다음을 생각하겠다 이거지. 미국 A사는 한국의 구매자 얼음팥에 대한 구매수를 월마다 측정을 해서 해당 수량만큼 B사에게 물품을 선적하여 B사는 A사의 재고 부담 위험 아래에 중요하죠. A사의 재고 부담 위험 아래 즉 얘한테 그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이 완전하게 이전된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핵심 문장입니다. 해당 물품에 통관하여 A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라는 거죠. 즉, A사는 얼음팥을 한국에서 판매를 할 목적으로 일단 내 창고에다가 통관을 해놔야 될 거 아니야. 그 통관을 하려고 재고를 충당을 하려고 B사에게 통관 좀 해줘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얼음팥 재고를 이렇게 쌓아놓고 있나봐. 그러다가 이제 만약에 A사가 국내 영업을 통해서 구매자가 확정이 되면은 그거를 배송까지 해주는 업무를 그냥 B사가 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 B사는 이 물건의 주인이 아니다. 주인이 아닌다는 건 뭐예요? 소유권 이전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자, 소유권 이전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은 뭐죠? 자, 판매가 아니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즉, 수입 신고하는 당시에 이 물건에 대한 판매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수출 판매로 보지 않습니다. 자, 쟁점거래 2예요. 자, 쟁점거래 1과 동일하게 거래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던 B사는 A사에게 다른 형태의 거래관계에 대한 수입 물품 통관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일단 등장인물은 동일한데 얘네들이 좀 다른 스타일로 계약을 맺었대. 자, 얼음팥을 똑같이 수입을 하는데 미국 A사는 한국의 C사와 얼음팥 대량 구매에 대한 물품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즉, 얘가 그 물건을 재고를 막 들여와가지고 주인 없는 물건을 본인 건데 그 한국에 아마 주인이 책정되지 않은 물건 들어와서 나중에 수출자의 책임으로 물건을 판매할 목적으로 물건을 들어오는 쟁점거래 1과 달리 본인은 이미 C사라는 애랑 물품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한 거지. 즉, 얘가 만약에 국내에 이 매매 계약에 근거해서 물건을 들어온다고 한다면 주인이 있는 물건을 국내에 들어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미국 A사는 한국의 구매자 C사와 얼음팥 대량 구매에 대한 물품 매매 계약 체결했고요. 해당 주문 수량만큼 해당 물품의 B사에게 선적빛 통관을 의뢰하였습니다. 즉, 야, 주인이 지금 정해져 있으니까 내 물건 내가 너한테 선적해가지고 보낼 거거든. 그러니까 너 통관해서 잘 갖다 줘라. 그래서 B사는 해당 물품을 통관한 C사에게 배송까지 진행을 해준대요. 즉, 물품이 선적을 하는 순간, 저희 인도 조건에 따라서 저희가 소유권 이전의 시점은 다르겠지만 C사에게 수입 신고 당시에 물건의 소유권이 이전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가 보낸 얼음팥이 국내에 들어오는 순간 소유권 이전이 됐고 그 소유권 이전받은 근거에 대해서 있는 물품 매매 계약의 근거에서 얼마간의 돈을 지급을 하겠습니다. 즉, 이 거래는 B사가 지금 통관을 해주는 단순 중개인 통관 관세 법인 같은 그런 느낌 중개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과 물품이 이동이 일어나서 수출 판매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수출 판매에 해당한다라고 보기 위해서는 항상 중요했던 것 수입 신고 시점에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쟁점거래 1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소유권 이전이 발생을 하는데 그게 수입 신고 당시에 없었던 점, 2는 수입 신고 당시에 있었던 점, 이 두 가지가 크게 차이가 있겠죠. 자, 쟁점거래 3입니다. 일본 제2사와 한국 K사는 본지사 간 거래고요. 자, 지금 일본 제2사와 한국 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일본 본사 창고에 보관되는 소니 핸드폰을 K사가 관리하고 있는 한국 내 창고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해당 물품을 K사에게 송부를 하였습니다. 자, 일본 제2사와 한국의 K사는 본지사 간 거래. 특수관계야. 자, 특수관계인데 본지사 간 거래를 했었을 때 우리가 수출 판매를 판단할 때 이런 문구가 있었죠. 자, 독립적이지 않은 본지사 간에 거래하는 거는 수출 판매가 아니라는 게 우리 수출 판매가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시행령 7가지 중에 하나였던 걸 기억하시죠? 왜 그 이유가 뭐였냐면 독립적인 판매자와 구매자가 아닌 친구들의 물품 간의 이동, 특히 본지사 간의 거래 관계 같은 그런 친구들은 단순히 물건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그런 거래가 아니라 그냥 물건이 이동하는 것, 즉 재고창고 A와 재고창고 B로 이동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수출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다만 아무리 본지사간이라고 하더라도 그 두 본지사간이 독립적인 역할에 근거해서 판매자와 구매자의 역할이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두 간의 거래를 인정해준다. 즉 수출 판매를 해준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쟁점거래 사안은 인정이 됩니다. 자, 그거에 대한 근거를 보시게 되면 자, 한국의 P사는 본사가 공급하는 물건을 수입하고 국내에 판매하고 있고요. 2023년 P사가 수립한 국내 물품 판매
판매 계약에 따라서 F사가 물품을 주문하고 가격 협상을 통해서 이를 수입합니다. 일반적으로 독립된 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프랑스 F의 지사인 P사가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주체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본지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특수관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출 판매는 성립하더라도 우리가 이전 가격, 즉 특수관계자 간에 거래하는 가격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래가격 배제 사유로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 2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도 역시 우리 한번 물음 보도록 할게요. 자, 물음. 자, 관세평가상 합의와 이행에 대해서 논하시오 있고요. 물음 2번. 자, 합의의 이행이라는 하나의 개념 굉장히 중요했었죠. 그거에서 가장 중요한 문구가 뭐였죠? 우리 관세평가는, 즉, 거래가격 결정할 때 결정은 합의만 있으면 되지. 즉, 관세평가를 할 때 그 너희들에 대한 거래가격에 대한 합의만 있으면 되지. 그 거래가격에 근거해서 판매가 실제로 구매자에 그 돈을 줬는지, 구매자가 그 돈을 못 받았는지, 부재 중이어가지고 송금이 안 됐는지 없지, 이런 모든 상황, 즉 이행은 상관이 없다. 합의만 있으면 된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물음 2번 제17조, 자, 시행령 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수출하기 위해서 판매된 물품의 범위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대신에 우리 범위에 대해서 A부터 뭐 Z까지 여기 이런 범위입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수출 판매가 아닙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몇 가지 있었죠? 자, 7가지 있었습니다. 물음 3번 보도록 할게요. 가격 조정 약관의 그 요건에 대해서 서술하고, 자, 가격 조정 약관이 굉장히 중요했었죠. 특히 요건이요. 왜냐하면 가격 조정 약관의 요건은 그것 중에서 하나만 부합하면 되면 인정을 되는 게 아니라 모두 부합되어야만 그 가격 조정 약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정하고 생점 1의 사례 계약서상의 가격 조정 약관을 근거로 2019년도 수입 신고한 가격의 정정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서술하시오. 즉, 가격 조정 약관이 있었기 때문에 기수입된 건에 대한 신고 가격을 정정할 수 있냐라는 약간 실무적 느낌의 문제였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제 물음 4입니다. 쟁점거래 2에 대해서 T사가 자신의 명의로 수입 통관하는 경우 관세법령상 인정받을 수 있는 과세 가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과세 가격을 구하라는 말이랑 똑같네요. 그러면 관련해서 한번 합의와 이행 및 물음 1번, 2번부터 사례와 관계없으니 먼저 보고 검토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어가시고요. 합의와 이행입니다. 자, 실제 지급 가격이란부터 시작해가지고 간단하게 소개가 나왔고요. 닫기. 네, 좋아요. 자, 중요한 것, 두 번째 절직부터 정말 중요하죠. 물품의 수입 시점에는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지급 의무만 존재하기만 하면 실제 지급 금액으로 보아야 된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실제 지급 금액 우리 PAPP라고 얘기를 했던 게 전체적인 풀 텍스트를 보게 되면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잖아요. 즉, 지급이 이미 완료된 친구나 지급을 할 것으로 예정된 이 친구 모두 실제 지급 가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수입 이후 일정한 상황 변경으로 해서 대금 지급 능력이 결여되어 대금 지급 못하게 되거나 혹은 뭐 일부만 지급하게 돼도 과세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수입 신고 시점에 매매 당사자 간의 합의만 있으면 되고 대금 지급 완료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수입 이후입니다. 즉, 수입 이후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의 물건이 반입된 이후부터는 그 물품에 대한 거래 가격에 대한 변경이 인정이 안 됩니다. 자, 우리 연속거래 배울 때 어떤 A라는 물건이 A에서 B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B에서 C로 소유권이 인정되고 D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 상관없어요.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이라고 한다면 어떤 거래 단계가 있는지 10개인지 20개인지 30개인지 상관없지만 우리나라한테 들어오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이 거래에 대한 가격이 중요했었고 그 가격은 물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변치 않는다라고 했었습니다. 변치 않지만 만약에
그걸 변동하고 싶다, 그걸 인정받고 싶다, 관세평가상으로 이상이 없도록 인정받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원리 가격 조정 약관이었죠. 그래서 가격 조정 약관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가격 조정 약관은 굉장히 엄격한 것의 약간 조건, 요건에 의해서만 인정이 가능했습니다. 그 요건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자, 합의 시점, 방금 제가 설명했던 나오네요.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직전에 합의된 것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가격 조정 약관, 일단 먼저 볼게요. 가격 조정 약관의 요건 볼게요. 가격 조정 약관의 요건으로서 첫 번째는 수입 이전에, 즉 합의 자체가 이 물건이 이미 들어오기 이전에 발생했었던 것이고, 그리고 최종 거래 가격 산출 공식이 확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즉 모호하게 나는 물건을 수입 이후에 조금 가격을 변경할 생각이야, 이 정도가 아니라 이러한 산출 공식 중요해요. 산출 공식에 근거해서 물건 가격이 변동될 거고, 근데 그 산출 공식이 왜 어쩔 수 없이 산출 공식에 의해서 답이 변경되냐고 하냐면, 수입 후 발생하는 사실에 따라서 변동되는 변수가 있기 때문이야. 근데 그 변수는 우리 거래 당사자, 판매자랑 구매자 간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변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격 조정 약관을 쓸 수밖에 없단다라는 것을 세관이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게 가격 조정 약관이 있네, 완벽하게 요건에 부합하네라는 걸 인정해줘야 수입 이후에 변동된 가격을 인정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위에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수출하기 위해서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 정확하게 시행령제 17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7조에 나와 있는 규정을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자, 관세법 물음 혹은 문제에서 어디 법, 고시, 규칙, 관세법 이렇게 범위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범위에 더더 말고 덜더 말고 딱 그 정도의 범위만 서술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 굉장히 친절하게 시행령 제17조 쓰라고 나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례를 보고 가격 조정 약관을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쟁점 거래는 볼도록 할게요. A사와 B사는 본지사 간의 거래가 있습니다. 즉 얘들은 특수관계에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쟁점물품에 대해서 2010년부터 계속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래 관계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친구고, 본지사 간의 관계의 이전 가격 정책에 따라서 쟁점물품의 가격을 최초로 결정한 후에 A사, B사는 사후 보상 조정에 합의하여 그 해당 가격이 변동될 수 있음을 얘기했습니다. 즉 A랑 B가 가격 본인도 이제 특수관계이니까 보통 특수관계에서까지 쓰는 이제 가격 결정 정책을 이전 가격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전 가격 정책에 본인들 관련된 문구가 있나봐. 사후 보상 조정 여건이라고, 만약에 특정 연도 혹은 상반기인지 후반기인지 본인들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고 1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자, 우리 간의 거래에서는 너가 10% 이익을 발생시키는 걸로 해 라고 했어요. 근데 그냥 1년이 지나고 나서 여러 가지의 비용이라든지 기타 등등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정을 해봤는데 얘가 이익이 20%가 났어. 우리가 약정했었던 거 10%보다 너 지사 주제에 이렇게 많은 이익이 났어? 그럼 이 본사를, 엄마를 먹여 살려줘야 되지. 라고 해서 10%에 관련된 걸 추가적으로 돈을 송금을 해주거나, 이게 바로 사후 보상 조정 약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5%로 너무 지사이 이렇게 4%로 얘기할게. 4%로 지사이 이익이 너무 낮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그 정도의 마이너스 6%에 대한 이익분을 A가 본사가 아들에게, 즉 본사가 지사에게 송금을 해주는 게 사후 보상 조정 약관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약관이 존재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상 쭉 없이 오다가 예상치 못한 유로 환율 강세로 인해서 쟁점 물품의 단가가 확 상승을 했대. 단가가 상승을 했다. 지사 입장에서는 비용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자, 물건을 국내에서 얼마간에 팔아. 근데 그 가격이 예를 들어서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A가 B한테 물건을 비싸게 팔수록 본인이 수취할 수 있는 이익이 작아진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이익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자 사후보상 조정 약관의 합의에 따라 2010년 한 차례 보상이 이루어졌다. A가 B사에게 이전 금액을 송금을 해줬네요.
다만 글로벌 이전 가격 정책에 근거한 조정이며 가격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물품 매매 계약서상에 명시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 이전 가격 정책서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이고 거기에 대해서 물건을 송금을 해줬어. 그렇기 때문에 B가 A한테 2019년도에 총 10억을 수입을 해왔어. 근데 얘가 나한테 1억을 다시 송금해줬네? 그러면 나는 B가 실질적으로 A한테 사온 물건의 가격은 얼마야? 9억이잖아. 그럼 내가 19년도에 수입한 물건은 다 10억에 근거한 과세 가격이 총액이 10억을 신고했을 텐데 이 1억에 대해서 내가 과세 표준을 바꾸고 싶잖아. 결국에 나는 이런 사업보상 조정 약관에 의해서 이 물건의 진정한 구매 금액은 9억으로 확정받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1억을 빼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사업보상 조정 관련된 내용은 이전 가격 정책서에만 나와 있는 거지 A와 B 사이의 물품 매매 계약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2022년도 일본기 물품 매매 계약서 갱신을 했었을 때 예상하지 못한 환율의 변동 등으로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 양자 간 협의를 통해서 수입 물품 가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하였습니다. 이제 와서 자, 물건은 2019년 이미 다 들어오고 수입신고 다 끝나고 소송 조정도 다 끝났는데 계약서 갱신을 어때 했어? 2022년도에 했다라는 말이에요. 2022년도에는 매매 계약서는 그 문구를 넣었어. 그래서 우리 친구가 2022년도에 이제 와서 그 물품의 과세 가격, 신고 과세 가격을 9억으로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인정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 왜 인정될 수 없는지가 더 중요하겠죠. 자, 가격 조정 약관. 그러니까 그 2022년도 이 들어간 문구가 가격 조정 약관임을 주장을 해서 가격을 변동시켜달라. 즉 가격이 인하되는 것을 인정해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를 가격 조정 약관의 요건에 근거해서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서 안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뭐였어요? 수입 이전의 이 가격 조정 약관이 명백한 산출 공식에 의해서 나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수입 이전 아니죠. 2019년도에 물건이 다 들어오고 나서 그 보상 조정 약관으로 근거해서 19년도도 2018년도 다 물건이 들어오고 나서 사후 보상이잖아. 물건이 다 들어오고 나서 이익이 발생하고 나서 사후적으로 조정한 금액이잖아. 일단 수입 전에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물품 매매 계약서장에 그 문구가 들어간 건 언제예요? 2022년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서상에 수입신고 당시 명시도 안 돼 있었어요. 명시가 되어 있다. 어쨌든 이거를 주장을 한다라고 한들 명시가 되어 있다. 이거를 인정해 준다고 한들 이 문구가 정확한 산출 공식이 아니야. 모호해. 바꿀 수 있다. 난 조정할 수 있다. 이 정도가 인정이 안 된다라는 거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당연히 수입 이후 발생한 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어쩔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유로 환율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인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사후조정 보정 약관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요건 모두 다 충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생전거래 2예요. 자, 우리나라 수입자 P는 샤인 머스켓을 구매하기 위해서 해외 공모자 Q에게 CIF로 7만 달러의 신용장을 개설을 하였습니다. 해당 거래 가격 등의 거래 가격 배제차는 없고요. 샤인 머스켓은 제가 좋아하는 물건 과일이어가지고 한번 넣어봤어요. 자, 수입자 P사가 있고요. 그리고 공급자 Q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샤인머스켓을 사가지고 오고요. 그 금액은 7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결제 조건은 뭐예요? LC예요. LC 다 아시죠? 그리고 거래가격 배제차 전혀 없고요. 본 상품은 미국 항구에서 선적돼서 보세 창고에 입고가 됩니다. 해당 물품이 보세 창고에 보관된 상태로 공급자 Q사는 신용장 개설은행 권평은행에 환원 및 선적서류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개설은행에 제시를 했어요. 네, 내가 신용장 조건이 뭐야? 신용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서 합치되면 대금이 돈이 나가는 거고 은행에 의해서 그렇지 않으면 은행에서 돈이 나가지 않고 신용장이 그대로 부도가 나는 사례인데 만약에 얘가 물건을 여기다 선적을 하고 얘는 이제 열심히 선적을 했으니까 이 P사의 항구에 도착을 했겠죠. 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돈을 받으려고 선적서를 제시를 했는데 이게 기타 등등의 사유로 우리가 부도 처리가 된 거예요. 문서가 일치하지 않은 거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은행에 돈을 안 주네. 그렇지만 우리가 LC로 우리가 거래를 했지만 친구야. 은행에서 이러한 조그마한 미스로 돈을 지급하지 않으니까 너가 나한테 이 7만 달러 지급해줄래 했더니 거절당이다. 싫은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또 동물품의 신선 과일 제품으로 쉿백을 할 경우에 발생하는 반송운임 보감료라든지 이런 기타 등의 비용이 너무 발생을 하니까 얘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샤인머스켓을 다른 사람한테 팔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근데 그 다른 사람이 누구냐고 하냐면 누구죠? 제3자인 T사에게 공급을 하기로 합니다. 근데 7만 달러를 그대로 파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친구는 샤인머스켓이 하루하루 지날수록 막 썩어가 신선도가 떨어져 막 가슴이 저려. 그러니까 빨리 떨이를 채고해야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40%의 할인율을 T사에게 제공을 얘는 수용을 한 겁니다. 그럼 T사는 지금 당연히 수입이 안 됐겠죠. 선적항에 있는 이 샤인머스켓에서 수입 통관을 자신의 명의로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과세 가격 뭘로 해야 되는 거지? 이 7만 달러를 해야 돼? 아니면 내가 할인받아서 실질적으로 지급한 40% 할인 가격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한 고민이 쌓였겠죠. 자, 이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어세구역 반입후에 가격이 변동된 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그런 이슈를 배웠던 것들 기억하시죠? 자, 가장 원칙은 뭐예요? 우리나라의 물건이 도착을 했었고 그리고 가격이 변동된 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나 보세구역에서 장치된 이후에 발생해서 가격 변동으로 해서 물건을 판매됐을 때에는 우리가 다른 조금 변칙적인 판단을 했었어야 됐죠. 이게 바로 뭐가의 근거에서 거래 가격 최우선의 법칙. 그리고 이미 첫 번째 건에 대해서 수출 판매가 완성되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들면서 우리가 40% 이거를 거래가격 배제 사유로 볼 게 아니라 즉 가격이 T사가 사오는 물건에 대한 40% 가격은 인정할 수가 없다. 그리고 당연히 얘는 왜냐하면 이 40% 가격은 Q사와 T사 간의 국내 판매 가격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그럼 뭐야? 이 방법이네. 얘는 지금 국내 판매 가격이 이렇게 나온 게 원칙이지만 얘네들은 이미 이 T사 입장에서 첫 번째 수입 신고 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이 거래 가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라고? 거래 가격 최우선. 어떻게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거래 가격을 가장 먼저 고려하라는 이 거래 가격 최우선을 적용 법칙에 따라서 이 7만 달러를 본인의 신고 가격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7만 달러 우리나라의 물건의 도착 수출 판매가 완성이 된 문제 없는 가격이니까 단 이 7만 달러의 거래 가격 배제 사유가 없어야 된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우리가 이 T사는 수입 신고할 때 7만 달러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점 배웠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문제 3번이에요. 자, 문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세평가에 관련 연역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관련전 가격과 실증적 가격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굉장히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썼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문제도 굉장히 짧고 여러분은 고민 중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문제가 너무 길어서 그 문제를 해석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라고 해서 이렇게 문제 한 가지 정도는 짧고 직관적으로 풀 수 있도록 좀 꾸며봤습니다. 자, 관세평가 영역에 관련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을 서술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트 제7조 불세평가 협약, 가트평가 협정, WT평가 협정 이것들이 순서대로 등장한 시대별로 등장했었던 애들이란 거 기억하시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럼 관세평가 영역에서 각각의 협약에 따라서 조약에 따라서 중요했던 문구와 단어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트 제7조 제일 중요한 거 최초의 국제 표준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각국의 평가 규정이 통일되지 않았고 집행력이 없었다. 즉 그래서 표준만 제시를 한 거지 더 뭔가 집행력이 있는 협약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건 아니었다. 프리셀 평가에도 굉장히 중요하죠. 관념적 가격을 기초로 한 친구들입니다. 가트 제7조로 하는 애들가 이제 뭔가 집행력이라든지 이런 전혀 없으니까
얘는 안 되겠다. 다시 한번 우리 평가를 협약을 다시 한번 정신 차려보자라고 해가지고 만들어진 최초이자 유일한 국제 규범이고요. 중요한 건 관념적 가격이고 그리고 CIF 주의식 과세주의를 채택했다. 즉 FOB는 못 썼다라는 것들. 같은 평가 협정과 W 평가 협정은 한 끗 차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FOB랑 CIF 주의 같이 썼고요. 실증적 가격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 친구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WTO 평가 협정과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관세평가 협정에 WTO 체제에 들어가게 되면서 부속서로 들어가게 되면서 WTO를 가입한 모든 친구들이 이 평가 체제에 바로 자동적으로 귀속된다라는 점을 기주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관념적 가격과 실증적 가격입니다. 관념적 가격과 실증적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표로 비교를 하면서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 관념적 가격, 실증적 가격 심취해서 여러 가지 막 연구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정확한 차이와 중요 단어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관념적 가격은 정상 가격 그리고 일물, 일가 이런 단어들 중요하고 실증적 가격 같은 경우 일물, 단가 그리고 할인은 특별 조건이 없는 경우 존중해야 된다. 불시평가 협정 그렇지 않았죠. 이것들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문제예요. 문제 하나하나도 이렇게 해설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네요. 자, 이 사례에 대해서 여러분이 눈이 익어야 정상인데 눈이 익으시겠죠? 왜냐면 우리가 평가 협약을 배웠던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이 사례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이 사례에서 특정 물건이라든지 이런 거만 조금만 변경을 해서 낸 거니까 이 사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점은 뭐였어요? 연속 거래였습니다. 저번 진도별 모의고사 1, 2차 때 저희가 제가 문제를 냈기 때문에 안 냈지만 연속 거래와 함께 특이한 거래 유형에서도 협약에 설명하는 것들이 하나가 있었죠. 바로 우리가 일괄 거래. 이 친구들 둘 다 아예 다른 형태의 거래긴 하지만 그 뭔가 같이 공부를 해서 별도로 공부를 해줘야 되는 특수한 거래 형태라는 것들 우리가 유념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크게 제가 다 읽어보지는 못할 것 같고 설명을 드리자고 한다면 죄송해요. 저의 개인적인 자 한다면 볼게요. 자, A는 우리나라에 소재한 소매점이고요. B는 미국 내에 소재한 커피 원두 공급업자입니다. 그리고 C는 중국 내에 있는 커피 원두 제조자로서 A와 B와 C는 특수 관계가 아닙니다. 자, A와 B와 C의 거래 관계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쭉 이 전체적으로 간단히 얘기를 하면은 A가 B에게 커피 원두를 1000kg 주문을 하죠. 근데 그 1000kg 주문한데 하나는 별다방 맛, 하나는 커피콩 맛으로 해가지고 400kg죠. 400kg 대 600kg로 해가지고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B사는 본인이 물건을 실질적으로 만드는 친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C사라는 그 커피콩을 만드는 원두를 만드는 친구에게 즉 제조자에게 얘는 판매자고 얘는 제조자인 거죠. 제조자에게 똑같이 1000kg를 구매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대신에 나한테 물건을 보내지 말고 구매자인 내가 나랑 계약을 맺은 실질적인 구매자한테 직배송해줘. 즉 직접 선정해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A는 물건을 받아보고 뭐 1000kg 잘 왔네라고 해서 A와 B사 간에 합의한 거래 금액을 썼어요. 예를 들어서 얼마로 계약을 했죠? $10,000로 계약을 했네요. 자, $10,000로 물건을 샀어. 그래서 B사가 돈을 받았네. 돈을 받았으니까 그 돈 금액에 본인의 이윤을 얼마 좀 떼고 한 $8,000 정도로 송금을 했을 거예요. 근데 A와 B사의 거래 관계에서 봤을 때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게 바로 사후 기속 이익이 있습니다. 즉 보면은 A는 2020년 10월 1일 이전에 A가 판매한 각 커피 원두의 전매 가격의 20%를 B에게 지급하기로 저희는 이것을 사후 기속 이익으로 부르기로 했어요. 사후 기속
왜 이렇게 일찍 나와요? 라고 했을 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이 이 시험 보지 않을 거잖아. 전체적으로 볼 거잖아. 이 정도는 아셔야죠. 사후기속 이익인 20%를 송금을 합니다. 즉 A가 B사에게 송금하는 경우엔 사후기속 이익인 20%까지 같이 송금을 하고, 사후기속 이익은 정해져 있어요. 1,200달러인데 주위 SUD라고 써있는데 좀 고쳐줘. 1,200달러 송금을 합니다. 그러면 연속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우리가 거래가격, 즉 우리가 관세 가격을 구하려면, 평가를 하려면 이제 거래 가격을 구하려면 PAPP 플러스 법정 가산 요소잖아. 그럼 PAPP를 뭘로 정해야 되냐 이거지. 자, 그래서 우리는 뭘로 정해야 된다? 라스트 세일 금액을 정해야 된다라는 걸로 와야 된다라는 거. 라스트 세일이와 퍼스트 세일은 뭐야? 라고 했을 때 이걸 모르면 안 된다라는 거죠. 라스트 세일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수입하기 직전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한 금액을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A와 B사 간의 거래를 라스트 세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B와 C사 간의 거래를 퍼스트 세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거, 라스트 세일을 왜 선택해야 되냐? 즉 PPP를 왜 $10,000로 선택을 해야 되냐? 8,000달러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과세 표준이 낮아져서 세액을 적게 내도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쓸 수 있어야 되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히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라스트 세일에 대한 거래에 대한 금액이 전체 거래 상황을 다 포괄할 수 있다라는 거에 중요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사후기속 이익이라는 게 등장을 했었어요. 이 예시에. 왜냐하면, 자, 사후기속 이익 같은 경우에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해당 물품에서 전매 처분 또는 사용한 수익의 일부를 돌려주는 건데, A는 B에게 사후기속 이익을 전달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B는 C에게 사후기속이 주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세 명이 등장하는 거래 관계에 있어서 사후기속이익이라는 개념이 등장했고, 금액이 등장했고, 누군가도 청구를 했는데도 이 B와 C의 퍼스트 세일에 대한 이 8,000달러를 PAPP로 잡는다고 한다면 이 1,200달러를 포착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라스트 세일 금액을 PAPP로 가지고 와야 된다라는 거죠. 뭐 기타 그거 외에도 우리는 협정에서는 수출자의 위치는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구매자는 일반적으로 수익국이 있는 것을 기점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수입자나 관세청 혹은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수입자가 국내에 있어야 그 관련된 과세 정보를 입수하기 훨씬 수월하고요. 뭐 이런 등등에 대한 이유가 있었던 거를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물품의 과세 가격이 얼마냐고 했었을 때 $10,000 더하기 1,200달러니까 11,200달러로 기재를 해주시면 됐던 것 같네요. 또 모르니까 내가 또 봐야지. 숫자도 내가 잘 모르니까. 자, 좋았어. 11,200달러로 우리가 기재를 해주시면은 정확한 과세 가격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